문학수첩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북토크. 오늘은 꿈꾸는 낭송 공작소의 이수포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수포 작가에 대한 소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수포 작가는 감성의 언어인 시 언어에 매료되어 보이스 아티스트로 활동했습니다. 보이스 아트 디렉터, 또 시 낭송 전문가 대상 지도, 더 나은 말하기를 위한 읽기 교실 등 대중 강의와 저술 활동을 20회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성우의 언어가 있고요. 현재는 목소리 예술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낭송 유튜버 또 이수포 TV를 통해서 그 작가의 감성적인 시낭송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소개가 어땠나요? 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장편 소설 꿈꾸는 낭송 공작소를 쓴 작가 이수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두 번째 작품이죠. 꿈꾸는 낭송 공작소 보면 소년과 노인의 아름다운 낭송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책은 두 번째 책인데요. 소설은 처음 쓴 첫 번째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아주 단순한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어떤 소년이 신앙송에 푹 빠져있는 어떤 소년이 우연히 신앙송의 대가인 어떤 노인을 만나면서 그 둘이 만나서 나누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신앙송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철학이나 통찰을 서로 나누게 되는 이야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소설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외연의 서사를 되게 풍성하게 하는데 저는 내면적인 서사에 더 중심을 둬서 이것이 신앙송에 대한 소설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송에 대한 얘기만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신앙송 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앙송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몰라도 아마 이 소설을 즐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보통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꿈을 찾기 전에 어떤 소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꿈을 찾은 이들에게도 어떠한 또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은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뭔가 독려하고 부추기고 하는 그 책들이나 이야기들은 풍성한데 꿈을 막상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 공감하는 이야기들의 책들은 좀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꿈을 찾기 전보다 꿈을 찾아서 갈 때의 어떠한 그 어려움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방황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꼭 굳이 꿈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딱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뭔가 좀 이야기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소년을 통해서 신앙송이란 매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그 대학을 중퇴하고 신앙송 버스킹을 하며 살아가는 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버스킹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소년은 버스킹을 하면서 자기 꿈을 실제로 실현하고 있고 그게 돈이 되지 않아도 이 소년은 자기 꿈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죠. 대학까지 포기를 하고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매진을 하게 되죠. 매진을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설에서 만나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과정에서 노인을 만났다고 하는 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던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힘을 얻고자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전달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저 노인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 대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흥미로운 하나의 소설 읽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시를 매개로 한 소설이긴 한데 아까 그 버스킹
소녀에서 네. 왜 소년이 소녀를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네. 이 소설 속의 유일한 네. 소년과 소녀가 로맨스, 네.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그렇죠. 저는 굉장히 순수한 어떤 소나기 이야기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뭐 네. 소녀가 오히려 네. 적극적으로 소년의 버스킹북 다가와서 네.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네.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시면 감사한데, 소녀는 소년의, 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팬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앙송이라는 게 되게,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지만, 또 이 소녀에게는 무슨 사연인지 이 소년의 공연을 꼬박꼬박 네. 보러 오는 하나의 팬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팬이라는 게 첫 번째 대사에서 먼저 드러나거든요. 소녀가 와서 오늘도 공연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소년이 고마워요. 눈이 참 많이 왔는데 끝까지 들어줘서 되게 당한 순수한 청년의 모습이 지금 연상이 되고 있고 소녀가 눈에 대한 시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마 겨울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 눈에 대한 시 테마로 한 버스킹이었나 본데 소년이 좋아하나 봐요. 시나 뭐 공연 같은 걸요. 소년? 이게 되실까요? 혹시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저기 건너편 카페에 가 계시면 제가 정리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네. 소녀가 네. 없죠. 네. 네. 그렇죠.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지는 거기서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예. 소녀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것을 그냥 좋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이제 나중에는 또 어떠한 시를 또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이 당신이 어떠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는 소녀 같은 존재가 당신에게 분명히 있을 테니 꺾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라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네네. 네, 아주 가장 달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런가요? 저기 한 번 더 있을 텐데. 한 번 더 있는데 이거 네. 그냥 어떤 에피소드 없이 네. 그냥 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유일한 로맨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다음 준비하는 소설이 있다면 거기에는 조금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 어떤 독자로서의 바람도 알겠습니다. 전해드리면서요. 쉽지 않네요. 로맨스. 네. 네, 혹시 그 작가가 아끼는 이 소설 속에 문장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국문화를 전공한다든지 아니면은 소설을 쓰는 어떤 그러한 지망생이나 전문 소설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참 거기서 이 소설을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어떠한 문장도 어떠한 익숙하지 않은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 없는 문장을 쓰자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이제 가장 큰 하나의 누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기존에 썼던 표현이 아닌 것들을 쓰고자 했던 것이고 또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날로그. 지금 점점 사라져가는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잊혀져가는 아날로그적인 행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연필 깎기라고 생각했어요. 연필로 글을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전의 과정인 연필 깎기. 이렇게 깎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깎아봤습니다. 칼로 이렇게 직접 깎는 장면을 지금 세대에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젊은 친구들에게 좀 얘기해주고도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기성세대들한테는 그러한 시절을 한번 상기시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날로그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대목이 있는데요. 연필 깎는 장면을 조금 묘사하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49페이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읽어볼까요? 네, 작가의 네. 음성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년의 루틴이 있는데 네. 좋아하는 시들을 공책에 옮겨 쓰는 것들이 이 친구의 루틴이었어요. 네. 육성만큼 육필의 진심이었다. 목소리를 내기 전에 목청을 가다듬듯이 소년은 필사를 하기 전에 연필을 깎았다. 나무 재질의 연필을 커터칼로 천천히 깎는 것을 조율이라고 여겼다. 자기 속의 취미란에 손으로 연필 깎기라고 적을 정도로 특별했다. 칼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살며시 밀며 연필의 나무 질감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너무 세게 힘을 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약해서도 안 된다. 연필은 심을 중심으로 둥그런 형태로 생겨 먹어서 완성된 모양이 흉하지 않으려면 깎인 부분과 깎일 부분의 균형을 내내 염두에 두어야 했다. 연필심이 제 모습을 드러낼 즈음이면 나무에 닿을 때와 흑연에 닿을 때의 차이만큼 힘과 느낌이 변하는데 이것은 희열이었다. 연필의 기능은 온전히 흑연이 담당하기에 나무는 그저 격가지에 불과하지만 연필 깎기의 모든 힘을 나무 제거에 모조리 쓴 뒤라 흑연과의 만남은 위로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연필심을 바닥에 비스듬히 세우고 돌려가며 창끝을 만들듯 뾰족하게 칼로 갈 때에는 세상 무엇이라도 써내려고 할 것 같은 무기를 소유한 기분이 들었다. 네, 이렇습니다. 뭔가 이미지와 장면 이렇게 떠오르면서 영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성이 굉장히 편안하게 연필 깎는 나옵니다. 영상이요? 네. 네, 흑백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네, 정말 감성적인 음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좋았습니다. 흑연과의 만남은 위로에 가깝다라는 부분에 감성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연필 깎을 때 두 가지로 깎을 수 있잖아요. 네. 끝을 진짜 뾰족하게 깎을 수도 있지만 둥글게 네. 깎을 수도 있고 네, 저는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사실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저도 실제로 연필을 깎아봤거든요.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럼요. 마음이 좀 이렇게 산란하고 좀 심란하고 이럴 때 연필을 깎게 되면은 마음이 정돈되면서 글을 쓰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아까도 뭐 여기서 표현했지만 조율이 되는 느낌, 내 몸이 악기라면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장면을 소설에 넣게 됩니다. 사실 아까 아날로그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아날로그잖아요. 네. 아날로그인데 이 시대가 점점 디지털되고 기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적인 부분으로 자꾸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을 더 소외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울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지 않는가 싶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더 빨라지고 편리해진 것들도 있지만 우리 본연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장점들 여기서 이제 걷기도 나오고 구름 쳐다보기도 있고 네. 뭐 아까 연필 깎기도 있고 직접 필사하기도 있고 네. 직접 소리내서 읽는 것도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행위들이 무한정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면서 그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송도 사실은 아날로그적이고 네, 직접 내 육성으로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암송을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의 행위가 지금 이 시대에 조금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필요한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그 인간의 아름다운 어떠한 모습들을 다시 되찾는 거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이 꿈꾸는 낭송 공작소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 좀 더불어서 가자면,
쓸모없음에 대한 쓸모 이야기가 네. 또 소년의 또 다른 루틴이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돈으로 재화로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뭐 햇빛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라든지 우리가 숨을 쉬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 직접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뭐 사랑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화로서 교환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시를 쓰는 것도 그렇겠죠. 낭송을 하는 것도 그렇겠죠. 그것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전으로 연결돼 교환할 수 없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쓸모없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쓸모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송을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뭔가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이렇게 가 닿는 것들이 되돌아오면은 사실 쓸데없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돈이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지 마라.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할 가치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토로하면서 끊임없이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쓸모 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노인과 소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돼서 내가 의미 있게 하는 어떠한 열정의 행위들, 그것이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직업으로서 가질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당신이 장르가 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거를 좀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뭐 돈을 버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이 큰 하나의 옆에 어떠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더 잘할 수도 있고, 창의적인 것들은 결국 쓸모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쓸모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당장.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은 상당히 수동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쓸모없음에 대한 것들에 내가 마음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 능동적이다라는 얘기고 창의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봤을 땐 그것이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지금 너무나 획일화되고 있는 어떠한 경쟁의 레이스 안에서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노인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소년의 하루 루틴 이 부분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좁은 골목길을 따라 산책하는 일은 소년에게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소년의 쓸모가 없어 보이나 꼭 해야 하는 일 중 네. 으뜸이다라고 소설 네. 속에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소설을 이 소설을 100일 동안 썼거든요. 오. 딱 100일 동안 쓴 거예요. 네.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아하. 일어나서 이렇게 네. 썼는데 그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온몸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상상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했던 게 이제 글쓰기고, 그리고 하루는 소년으로 살다가 하루는 노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입장해서 글을 씁니다. 쓰다가 이제 낮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번잡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산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산책을 통해서, 산책이라는 게 너무나 놀랍게도 걸어가면서 발이 손이 돼서 펜이 돼서 글을 쓴다는 느낌을 갖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장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물론 가져와서 퇴고하면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때의 어떠한 문장들도 많이 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글을 쓰다가 막힐 때는 혹시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막힐 때는 걷는 걸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한 3군데 정도의 좀 손을 준 것 같아요.
펜이 될 수 있는, 펜을 잡을 수 있는 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발바닥이 있고, 걸어가면서, 하나는 샤워할 때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머리 끝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물줄기가 닿을 때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시는, 절대자는 왜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창의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그냥 손끝에만 두지 않았는가라는 것들도 상당히 흥미로운 하나의 의문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쓰면서 느꼈던 게. 이때 당시에는 예. 정말 소년이 되셨던 소녀도 거군요. 되고 노인도 돼야겠죠. 예, 소년도 되고 노인도 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노면서 얘기하는데 소녀가 되기가 참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면서 쓰면서 정말 스스로 너무 아찔했던 네. 참 그래서 그 노맨스라는 것이 소녀의 감성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소설가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들이 좀 어려워서 좀 난감했던 기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샤워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빨리 씻고 나와서 뭔가를 또 적어야 되는데 그때는 네. 또 손의 힘을 빌려야 네. 되겠군요. 네. 네. 메모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노인과 소년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노인의 한마디가 뭔가 단순한 신앙송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제 폐부를 찌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저에게 던지는 질문 같더라고요. 네. 노인의 그 한마디가 생각나시나요? 왜 자네는 신앙송인가 말씀하신 왜 거죠? 자네는 신앙송인가? 왜 사실은 네. 제 소설에 제목이 될 뻔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 편집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상적으로 봤었고 그 부분이 이제 정말로 이 꿈꾸는 낭송 문학서는 최종 타이틀이 나올 때까지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우스개 얘기도 하고 근데 우스개 얘기 아니라 점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버스킹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나죠. 이제 만나게 되고요. 만나고 또 만나는 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만나는 게 좀 그 다음에 어려워지죠. 네,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만나는 장면, 그게 생각보다 앞에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노인의 입술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좀 많이 담겨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짚어보자면은 왜 자네는 신앙송인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대체로 지금 우리 사회가 만약에 내가 조금 뭔가 그 길을 먼저 간 선배라면은 자네는 어떻게 신앙송을 배웠는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엉뚱하게도 왜라고 물어봤어요. 네, 왜라고 물어봤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녀는 신앙송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좀 교정을 해주겠다. 큰 노하우를 나는 받겠다. 왜냐하면 전설적인 인물로 나오거든요. 이 노인이. 예. 그런데 그걸 아무리 만나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노인은 이 소년에게 질문을 품게 만들죠. 왜 나는 신앙송이어야 될까라는 부분과 파생되는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게끔 만드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묻게 되고 사실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이 뭐 자기개발서이기도 하고 뭐 학습서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묻게 하고 그것이 스스로에게 자꾸 던져지게끔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방법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답답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북토크를 하지만 이걸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라는 방법도 찾겠지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독자들 앞에서 북토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사실은 더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나 항상 어떤 부분에서 겉의 모습들을 화려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어떤 내면의 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무언가를 뭐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지고 그거를 독자들이 붙잡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했던 거죠. 예, 당신이 꼭 신앙송이 아니더라도 왜 나는 왜 게임이지? 나는 왜 이런 운동이지? 테니스지? 나는 왜 이거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백수이지? 이런 것들도 괜찮죠.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은 그곳이 본인한테 탐탁치 않은 곳이라면 벗어날 수 있는 구출되는 어떤 동화줄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노인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일상과 결부된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년이 노인을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도 노인이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은 저는 이제 신앙송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노인이 소년에게 자네는 신앙송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는데 소년이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이렇게 노인의 인중만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을 해요. 자네는 이곳에 온 적이 있나? 그랬더니 소년이 아니요 라고 하죠. 왜 오지 못했나? 약도 한 장이면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데 그건 자네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던 때문이지 방법을 몰라서 오지 못한 건 아니지 않나? 신앙송도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이유를 가져야 하네. 이유를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네. 혹시 진행자께서는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현재 이제 꿈입니다. 스페인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스페인이요? 네. 못 가보셨죠? 거기 지금 인터넷을 찾으면 엄청나게 저렴한 티켓도 있고 그리고 가는 방법들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못 가는 이유는 절실함이 없지 않을까요? 그냥 네. 가야 된다는 생각만 그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곳에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스페인을 몇 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들이 항상 그것을 동경하지만 네. 동경하는 거 저변에는 이유라는 부분을 분명히 가졌을 때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간이라는 것들을 다 초월하게 만들고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가깝고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한테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노인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문장들이 굉장히 닿아오는 문장도 많았고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뭔가 해답이라기보다는 길을 제시해주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네.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아까 작가님은 연필깎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문장이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셨을까라고 매번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하는데 설렘과 떨림에 대한 네. 이야기입니다. 아하, 제가 네. 네, 살짝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설렘은 떨리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두려운 대상 앞에서의 떨림, 아름다운 이성 앞에서의 떨림, 추운 날씨에서의 떨림, 이처럼 떨림은 쉽게 구분된다. 설렘은 이런 도식 같은 것으로 구분이 되지 않았다. 설렌다는 것은 개별의 상황에 유일하게 하나씩만 생성되는 건 아닐까. 떨리는 것은 대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고 설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흩날리는 것이다. 그래서 떨림은 익숙함에 단련되고 말지만 설렘은 거부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처음이다. 네. 실제로 이걸 읽고 제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넌 설렘과 떨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도 던져봤거든요. 네. 네. 사실 설레는 것과 떨리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나 짧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의를 해놓은 것에 놀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떨리는 건 설레는 걸로 풀어놨고, 그리고 떨리는 거는 설레는 거, 설레는 건 떨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약간 맞물려서 예, 동의 반복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닌 무언가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재규정을 하고 재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작가라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새롭게 또 정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봤던 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구분 지어 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언어의 세계를 마련해 주는 거. 그래서 물론 그것이 어떤 문학, 어떻게 보면 정의가 국어학적으로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군가는 공감할 수 있고, 그렇지, 내가 설렜을 때 느낌이 이랬지, 그리고 떨린다라는 것은 이런 거지 라는 부분을 밖에서 자극을 줬느냐, 안에서 내가 스스로 생성했냐라는 부분으로 저는 구분해서 정의했습니다. 네. 네. 좋았습니다. 이거는 또 작가의 말이라면 노인은 또 그 소년과의 대화 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소년이 저는 신앙송 지금 본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노인이 또 떨림과 설렘에 대한 얘기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작가의 경험이 들어간 건지도 궁금합니다. 경험이요? 저는 한번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경험한 것들만 썼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쓴 문장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친구는 그렇게 노인이 어떤 이유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또 네. 물어봐요. 답답한 방법을, 심정을 네. 저는 소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유를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해결이 되거든요. 문제 해결이 되는데 계속 누구나 그렇게는 알겠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떠한 소년의 그 심정과 현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노인은 거기에다가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죠. 읽어주시겠어요? 대상의 매력이나 위력이 자네를 뒤흔든다면 떨림이 작동할 것이고, 자네의 열정이 소용돌이쳐서 드러난다면 설렘으로 주체할 수 없겠지 라고 얘기했네요. 네. 또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네네. 그 신앙송을 어쩌면 아니면 신앙송이 아니더라도 네. 무대를 이제 준비하는 어떤 예술가들, 네. 아티스트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직장인들이라도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와 그리고 수동적으로 내가 무언가, 그러니까 뭐 오너라든지 아니면 CEO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어떤 수동적인 태도로 갔을 때는 완전히 일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노인의 말처럼 접근한다면 훨씬 유능한, 그리고 그 어떠한 그 집단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소년이 신앙송에 대한 고민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노인이 자네는 신앙송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어떠한 그런 시선도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신앙송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는 심한 생각해서 그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다 얘기하면은 소설을 안 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기술을 시험을 본다고 하면 다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 영어만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부터 한 발 떨어져서 내가 바라봤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답답하다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여행을 했을 때 그곳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내가 또 다른 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여행도 좋겠고 간접적인 어떤 독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심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네. 그런 장치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고단하다, 내가 하는 일이 고단하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좀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소년이 갖게 되는 거기에 매몰돼서 갖게 되는 어떠한 고민들이 조금은 환기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그 조언을 노인은 거침없이 정면에 대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신앙송하는 친구고 시 낭송만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뭔가 맞습니다.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만한. 네, 하지만 네.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조언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지금 너무 좋아해서 몇 번째 계속 읽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그곳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라는 부분은 저도 최근에 경험을 했던 거고, 사실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제가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거든요.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벗어나서 시야를 밖으로 던졌더니 싹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찾아준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진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최근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왜 그 책 속에 보면은 네. 그 작가의 소개에서 네. 뒷부분에 구름 채집가. 네. 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했거든요. 작가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거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가의 말도 조금 소설가답게 소설적인 어떠한 장치를 하고 싶었어요. 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도 좋겠고 내가 쓰면서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와 연장해서 소설의 어떠한 그 여운이 조금 더 확장됐으면 하고 더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소설이 판타지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이제 소설 원래는 그 구름 수집가라고 했는데 그 말이 있더라고요.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구름 채집가로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꿨는데 근데 사실 수집이랑 채집은 또 다르잖아요. 수집은 어떻게 보면은 죽어 있는 거 그러니까 무생물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수집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우표 수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데 채집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를 가져오는 건데 구름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형태로 저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형에 딱 굳어 있는 무형으로 보지 않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구름이 왜 구름인가라고 하는 건 구르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이제 명명하기도 했는데. 구름이 이렇게 보면은 매번 똑같은 구름이 없고 그것은 마치 계속 구르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을 투영하면 어떤 동물이나 형체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투영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구름을 나는 채집하는 사람이고 조만간 이걸 가지고 채집한 걸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싶다라는 조금 더 황당한 소설가의 아니 작가의 말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긴장되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딱딱할 수 있는 부분에 끝에 좀 한 번쯤 웃을 수 있도록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쓴 부분이 제일 즐거웠고 얼마 전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거기다가 사인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해드린 독자분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눈물이 흘리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그 책 속에 색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파란색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 소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흔드는 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블루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다양하게 보기에 따라서 블루는 어떤 젊음, 청춘, 밝음, 어떠한 그런 것들도 보여지지만 어느 날 밤에 이제 길을 가다가 하늘을 봤는데 밤인데 파란 거예요.
코발트 블루 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데 그것이 마냥 어떠한 발랄한 느낌보다는 그날에 있었던 느낌, 그리고 그 파랑이 마치 마음에 멍이 든 듯이 되게 우울하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이 이제 아마 문득 남아서 소년이 버스킹을 하면서, 왜냐면 그때 지쳐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지쳐 있었는데 그때 하늘을 본다면 그것이 그렇게 밝고 좋게만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색도 규정할 수 없죠. 누군가는 회색이 되게 뭔가 밝고 기분이 좋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붉은색이 꼭 열정으로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규정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냥 어떠한 색도 내가 마음 먹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꿈꾸는 낭송 공작소, 독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사실 소설에서 많은 문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소년의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다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마디로 다 규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 소설이 이제 아무래도 낭송 공작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앞에서부터 신앙송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변함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편견으로 신앙송이라는 관심 없는데 라는 어떤 편견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신앙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송 바깥의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하나의 매개이고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뭔가 치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온전히 투영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소년같이 가고, 노인의 어떠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 소설을 통해서 가끔씩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의연하게 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혹은 좋은 선물 같은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꿈꾸는 낭송 공작소를 읽을 때마다 노인의 말을 통해서 뭔가 헤매고 있는 길을 조금 더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작품이 또 기대가 되면서요. 또 다른 책이 나온다면 혹여나 그때 또다시 북토크를 통해서 이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꿈꾸는 낭송 공작소 이수포 작가를 만나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